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한열전 7번째 시간 위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표는요, 위표 팽월열전에 등장하는데요. 자, 팽월은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위표에 집중해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표는요, 본래 이제 열전에 보면 위나라 공자 출신이다. 위나라 공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제후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위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요, 먼저 이제 진승과 오강의 날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한쟁패 시기의 모든 사건은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강의 난을 일으킵니다. 대택향에서 난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이제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반란의 물길이 대륙을 다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승이 이제 진현에 여러 번 나왔죠. 진현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초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인물이 바로 주불이라는 인물입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정말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처럼 행동을 많이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때에 사실은 주불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의리도 있고 나름대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주불을 위나라로 공격을 하게 해요. 그리고 주불이 위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위구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위표의 형벌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꽤 이 주불과 위구는 지조 있는 선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위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위표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주불과 위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위표의 형제 위구입니다. 그러니까 위표의 형이에요. 자,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자 이 위구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진승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이제 이 진승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당대에 전국시대 왕족 출신인데 겸손하게 찾아가서 이 사람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위구라는 사람이. 그래서 진승을 찾아가서 돕게 됩니다. 그래서 진승은 위나라 사람 주불에게 위나라 땅을 빼앗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구가 이게 이제 존재감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진승의 반란군 내에서도. 그래서 진승이 위구를 시킨 게 아니라 주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위나라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 땅을 주불이 가서 이제 정복을 평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불을 위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위구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위구를 멀쩡하게 위나라의 왕족의 후손을 내버려 두고 주불이라는 사람이 공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불을 위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이 주불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제국가들도 제나라나 이런 나라들도 주불이 왕이 되기 하기 위해서 막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불이 이런 말을 해요. 천하가 어지러우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천하가 함께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있으니 더 이상 반드시 위나라 왕의 후예로 왕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그냥 우리 평범한 말로 표현하자면 난세에 충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래요. 주불은 오히려 충신은 언제 나오냐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난세에 충신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나는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위구라고 하는 멀쩡한 왕의 후예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의 후예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변의 모든 권유를 만류하고요. 이 주불이 시내에 머물러 있는 위구를요 불러옵니다. 근데 위구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위구가. 그래서 무려 5번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위구를 겨우 왕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한쟁패 시기에 굉장히 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초한쟁패 시기에는 마치 자기가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없이 왕이 되거나 자기가 어떤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주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왕족의 후예인 위구를
위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위구도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 안 오려고 합니다. 5번씩이나 편지를 왕래한 끝에 겨우겨우 이제 진승하고 같이 있었던 위구를 불러와가지고 위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한쟁패 시기 같은 혼란한 시기에 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는, 그리고 뭔가 선비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승과 오왕의 난을 통해서 여러 나라로 반란의 기운이 퍼져가니까 진나라에서도 이제 반격을 하는데, 진나라에서 이때 비상수단을 씁니다. 이때 장안이 비상수단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진나라의 통치체제가 이제 다 끊어지고 무너지면서 진나라가 이제 군인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진나라의 장안이 꾀를 하나 내는데, 여산의 진시황릉 공사 그 현장에 끌려온 인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군사를, 진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반란이 나서 곳곳이 끊겨 있으니까 이제 여산에 이 진시황릉 공사를 하는 이 인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놓아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안, 그래도 진나라의 최고의 명장이니까 이 장안이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은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것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 노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산에 이 인부들 훈련시켜서 다시 동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장안이 함국관에서 이 함양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반란군을 전부 진압을 합니다. 주문이라는 사람을 이 진현에서 진승이 함양을 쳐들어가라고, 네가 함양을 함락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주문이 전부 깨집니다. 깨지고요. 끝내는 이 장안이 어디를 정복을 해버리냐면 진현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승과 오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요, 장안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제후국들은 살아남아 있죠. 이제 묘한 형국에요. 원래 뿌리가 되고 불쏘시개가 됐던 이 진승과 오강의 진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이제 여기에 진나라하고는 다르죠. 여기 진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파견했던, 또 그들이 세웠던 제후국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쪽에 임제라는 곳에서 주불이 위구를 거기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장안이 임제까지 갑니다. 장안이 임제까지 가가지고요. 자, 보세요. 자, 장안은 진승을 깨트리고 군대를 몰아 임제를 공격을 합니다. 임제를 공격을 해요. 자, 그때 이제 장안이 오니까 이 이제 위구가 주부를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주변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같은 제후국들, 제나라, 초나라들 이끌고 도움을 청하도록 해라. 그래서 주불이 갔다가 그 지원군들, 그래서 구원군들을 이끌고 오다가 주불이 장안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임제는 포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안의 군대를 막을 힘이 위구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왕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위구가요, 장안하고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어. 그랬더니 장안이 그렇게 하마. 그래, 받아줬어요. 이 사람이요, 그 약속을 받더니 자기는 불에 타서 스스로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백성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한쟁패 시기에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 어떤 스쳐 지나가는 듯한 스토리지만, 이 주불이라는 사람과 이 위구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의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뭔가 법도를 지키려고 했고,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던, 그리고 위구라는 사람은 스스로 불타 죽으면서까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아주 작은 미담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불과 위구라는 사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이제 위구가 죽고 나니까 그의 동생격이었던 이제 위표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임제를 이제 위표가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로 가요. 그때 초나라는 회왕이 살아있었거든요. 이때 초나라 회왕에게 군사를 받아가지고요, 다시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여 개 성을 빼앗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항우가 이제 거럭성 전투에서 장안의 군대를 이제 그때 물리쳤던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를 공격해가지고 20여 개 성을 빼앗자 항우가 위나라 왕에 봉합니다.
그리고 항우를 따라서 이제 함곡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요, 함곡관으로 들어가니까 항우가 분봉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평정을 하고, 이제 분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항우가 분봉한 거거든요. 이때 항우가 위나라를 둘로 나눠가지고요, 위표는 서위왕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장인은 상선왕으로, 여기가 위나라거든요. 위고요. 여기가 상선왕이에요. 그래서 이 위나라 지역을 둘로 나눠가지고 서위 지역은 위표에게, 그 다음에 여기 상산은 장이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형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가 이제 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황하 바로 위쪽에 위나라예요. 황하 바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요 밑에가 이제 파촉 지방에 한나라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한나라의 이제 유방은 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한나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잘 훈련을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삼지를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이 올라와서 삼지를 평정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위나라는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 위표라는 사람의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 사이에 기가 막힌 줄타기를 위표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한왕 유방이 삼진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재빨리 위표가 판단을 했어요.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저 유방한테 귀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방에게 나라를 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유방을 따라가지고 그때 유방이 아주 기세 좋게 불과 몇 개월 만에 팽성까지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항우는 팽성이 없었어요. 제나라의 반란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나라로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유방을 따라와가지고 이 위표는 공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팽성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또 역전되죠. 항우가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보세요. 자, 한왕 유방이 나와가지고 요 고도를 지나가지고 삼진을 평정을 했어요. 삼진을 평정을 하고 요쪽으로 딱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위나라란 말이죠. 위표의 위나라. 그러니까 이 유방이 여기 오자마자 위나라의 이 위표가 이제 자기 나라를 유방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유방을 따라서 정말 질풍노도같이 팽성까지 가가지고요, 팽성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줄을 잘 탔는데 그 다음에 항우가 누굽니까? 제나라에 있던 항우가 다시 3만 명의 정예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60만 명의 제후국을 가진 유방의 군대를 정말 추풍낙엽처럼 다 휩쓸어버려서 거의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항우의 괴력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항우 스타일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항우는 뭐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워낙 이제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항우와 강동자제들의 그런 전투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더니 추풍낙엽처럼 유방의 군대가 다 깨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 딱 봤어요. 이때 위표가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표는 항우와 유방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위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유방은 안 되겠구나. 절대 항우한테 안 되겠구나. 이 항우가 단 3만 명의 군사로 60만의 유방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고요, 이 위표가 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처신했다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병이 났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핑계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유방이 할 수 없죠.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하수의 나루터를 끊고 한나라의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한나라의 반기를 들으니까, 자, 지금 요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후에 팽성에서 이제 유방이 항우에게 진 다음에 요 형양 선고 지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여러 해 동안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뒤에가 배후는 위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배후가 항우 편에 있어서는 유방은 이 배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요, 얘를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역생을 보냅니다. 여기기를 보내요. 여기기를 보내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했더니 위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흰 망아지가 작은 문 틈새로 달려 지나가는 것 같이 매우 짭소.
지금 한나라 왕은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제후와 신하들을 노예처럼 꾸짖고 욕하고 위아래의 예절도 조금도 없어. 나는 그러한 꼴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유방한테 유방 밑에 있으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다 이거죠. 인생은 흰 망아지가 작은 문틈새로 지나가는 것 같이 매우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내가 그 유방처럼 허접스러운 인간에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도 팽성을 함락당할 때 별로 역할을 못했어요. 유표도. 자, 자기의 어떤 이제 공이 자기가 너무 큰 과오를 범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항우의 괴력을 본 거죠. 항우의 능력을 받고, 이 항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략과 전술이 통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우 편으로 붙는 것이 살 길이다 싶어가지고 항우 편으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더 이상 회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그래서 한신을 좌승상으로 삼아서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신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신의 활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안읍전투예요. 안읍전투.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황한데 여기 포판이라는 곳으로 건너가는 척 하면서 군대를 여기다가 일단 모아놓으니까 이 위표의 군대가 전부 포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강 상륙 쪽으로, 그러니까 하양인데 하양 지방으로 모갱부, 그러니까 일종의 뗏목인데요. 밑에다 통을 놓은 뗏목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급습을 해가지고요. 안읍을 이제 다 휩쓸어 버립니다. 한신이 위표를 사로잡습니다. 위표를 사로잡아가지고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제 영마에다 태워가지고,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형양으로 이제 유방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유방은 위표를 보고 몇 마디 책망하고 그냥 살려줘요. 살려주고 설마 또 이제 배신하랴라고 생각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형양에서 유방이 형양을 탈출해야 돼. 이제 항우가 밀고 오니까 탈출하면서 위표에게 형양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유방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표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나라가 형양을 포위하자, 그래서 굉장히 위급해지자 주가가 배신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위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 밑에 있던 그런 장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표는 정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익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위표가 비참한 처우를 받게 되죠. 사마천은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지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지만 오직 자신이 몸을 보존시키지 못하는 것만 걱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방이 강한 것처럼 보이면 유방한테 붙었다가, 또 항우가 강하면 항우에게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 이 초한적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방과 이제 항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위표처럼 이렇게 간사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기회주의자, 또 우리가 두 세력 사이에 줄타기를 한 거죠. 결국은 두 항우와 유방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떨어져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회주의자 위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